할렐루야.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적 역사 수업인데 목사님이 역사 수업은 굉장히 오랜만에 하죠. 초반에 독서 수업 이런 거 특강 하다가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이 이제 홈스쿨 우리 코업 처치 스쿨 홈스쿨 같이 할 때 오전에는 신지아 사모님이 고전 인문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목사님이 특강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관, 성경적 역사관, 성경적 과학관, 성경과 독서 이런 여러분이 굉장히 좀 갖춰야 할 것들을 특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도 있죠. 독서 숙제도 있고 여러 가지 숙제가 있는데 숙제는 천천히 내드리고 오늘 시작기도 우리 지인이가 시작기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역사 수업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동방을 밝히는 기독교 등불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성경적 역사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선 이 나라가 건국된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은 신생 독립국가입니다. 대한민국 전에는 어떤 국가가 있었어요? 그죠? 대한제국도 있었고 그 전에 조선이 있었고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신생 독립국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그렇게 대한민국의 역사는 길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반도에 있었던 국가들은 여러 국가가 있었죠. 그 중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신생 독립국. 근데 기독교의 가치, 성경적인 기반에 세워진 국가, 대한민국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최초의 양반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최초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이승만 대통령은 저희 프린스턴에서 정치학, 워싱턴 대학,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도 했지만 프린스턴에서 신학도 공부했었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특별히 성경에 정통한 그런 개혁 신학을 공부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성경적 가치로 대한민국을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대한민국이 언제 세워졌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언제 세웠어 대한민국을? 2025년? 대한민국이 언제 세워졌어? 2014년. 놀랬다. 자, 대한민국이 1865년? 자, 대한민국이 언제 세웠어? 찍지 말고 정확하게 대한민국이 언제 세워졌어요? 1950년. 1950년은 6.25가 일어났고 55년 또 57년. 물어보길 잘했네. 여러분, 대한민국은 1948년에 세워졌어요. 1948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948년 언제 세워졌어요? 8월 15일에 세워졌어요. 8월 15일에. 그래서 지금 광복절이라고 해서 8월 15일에 광복절 하는데 원래는 그 광복절이 건국절입니다. 그게 광복의 광자가 일제가 패망했잖아요. 일제가 패망하고 나라를 세운 날이 원래는 1회 건국절로 해서 8월 15일이었는데 아무튼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세워졌죠. 그 대한민국이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민족적인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 그 이 민족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이 뭘까? 제목을 보고 유추해 본다면 하나님의 그 기적을 주셨는데 그 사명 때문에 그 기적이 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동방을 밝히는 기독교 등불로서의 사명이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동방을 밝힌다. 기독교 등불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동방을 밝히는 기독교 등불의 사명을 받게 되었고 또 그 사명이라는 어떤 것인지를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이사야 60장 1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했다. 이사야 60장이죠. 60이라고 했어. 자,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하는 사명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도 하죠. 근데 이러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이 빛은 어떤 빛을 발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의 빛,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의 빛을 비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이 대한민국에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정말 그 사명, 이 민족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고 특별히 동방을 밝히는 그 사명이 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처음에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셨던 분들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선교사님이 여러분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들어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 알아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조선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백정들이 있었잖아요. 백정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백정이 뭐냐면 소잡고 돼지 잡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천한 사람들. 예수님 시대로 비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마리아에 그렇게 천대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 당시에 1906년에 돌아가셨는데 한국의 사명이 무엇이냐? 가난하고 멸시받고 압제받는 한국이 장차해야 할 역할은 칠흑 같은 동방에 어둠의 진리의 빛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거다. 한국은 동방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 곧 기독교 등불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선지자적인 선언을 합니다. 예언이죠. 기독교 등불이 되어야 된다. 동방을 밝히는 등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사무엘 선교사님이 이 말을 했을 때 대한민국은 없었죠. 그 조선은 이제 완전히 망해가는 나라였어요. 일제합병을 앞두고 있었잖아. 그리고 이제 36년에 암흑기를 통과하기 바로 직전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장 억압받고 고난이고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 한국은 동방을 밝히는 기독교 국가가 될 거다. 기독교 등불이 될 거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겠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놀라운 선언이에요, 이것은.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선언처럼, 그죠? 그 말처럼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잘 먹고 부유하고 잘 살게 된 것은 단순히 내가 잘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더 부유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 기적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동방을 밝히는 복음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붙들고 그 사명으로 나아가야 돼요. 목사님도 그걸 잘 몰랐다가 목사님이 옛날에 여러 가지 출판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하라 출판사라고 목사님이 했던 출판사에서 냈던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이란 책이었어요. 이호 목사님 책을 냈었는데 이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기독교 지도자를 그 젊은 나이 청년 때부터 붙드셔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이가 이제 많아서 60이 넘어가는 그 나이에 대통령이 돼서 이승만 대통령은 60이 넘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로 건국되는 기독교 가치의 토대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를 기술했던 책이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신 부르심의 사명이 분명히 있고 지금도 유효한 그 사명이 있는 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통일한국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동방을 밝히는 등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죠? 통일한국의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남한에만 주어지는 사명이 아닙니다. 북한 정권과 백성을 분리해서 봐야 되잖아요. 북한 정권은 테러 집단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북한 주민이 자유케 되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통일된 대한민국, 그죠? 통일한국이 동방을 복음으로 밝히는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부터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고, 우리는 그 사명대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또 그 부르심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뿌리도 알아야 되고 출발점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나아갈 방향을 알 수가 있겠죠.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히 놀라운 인물이에요.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인물이 두 번 나올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왕족이었어. 왕족, 기본적으로 왕족이었다고. 근데 못 사는 왕족이었어요. 그런 이승만 대통령이 집은 가난했어. 궁궐에 살았던 건 아니어서. 왜냐면 왕의 친척들이 다 잘 살았던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게 가난한 왕족으로 살았는데 신동이었어. 5살, 6살 때 천자문 띄고 이랬던 신동으로 날렸던 사람이었어요. 천자문은 한자, 한자가 천자로 된 걸 다 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깨어있는 사람이었거든.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여러분처럼 기독교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재필 박사라고 이미 기독교였던 사람, 기독교였던 그 선생님, 기독교인 선생님한테, 서재필 박사한테 배제학당에서 신학문이라고 해서 제대로 된 여러분처럼 학문을 배웠어. 그러니까 이게 막 깨어나잖아.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고종 황제의 폐위를 막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고종 황제. 폐위가 뭐냐면 고종 황제라고 하는 조선의 마지막에 왕족의 부패함과 이런 걸 보고 이런 거 우린 더 이상 왕정 체제로 가면 안 된다. 이 조선이 왕정으로 가면 안 되고 다른 나라들처럼 이 전체주의로 갈 게 아니라 이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로 해야 된다. 그러다가 영모에 몰려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죠. 그래서 사형수가 됩니다. 사형수가 됐을 때 이승만의 나이는 20대예요. 20대. 사형수가 뭐냐면 너는 사형이다. 선고를 받은 거야. 그리고 사형 받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왜 안 죽었냐면 그게 거기서부터가 하나님의 기적이죠. 원래 죽어야 되잖아. 근데 무려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5년을 넘게 있습니다. 5년을 넘게 한성 감옥에 5년 7개월을 감옥에 갇힌 채로 있던 거예요. 사형수. 날짜만 기다리는 거야.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난 고문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고문들이냐면 대나무 있잖아요. 날카로운 대나무를 손끝에 막 찔러가지고 손톱이 다 벗겨지는 이런.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앉아있을 때도 칼이라고 해서 옛날 조선시대 보면 이렇게 네모난 이렇게 나무 틀인데 안에 칼이 들어있어. 그걸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목에. 그러면 조금만 이렇게 해도 어떻게 돼요? 목이 칼에 부딪히면 아프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걸 차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한 고문과 핍박을 한성 감옥에서 5년이 넘게 받았던 거예요. 그것도 20대 때, 젊은 나이에 왕의 폐위를 주장하다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영모에 몰려서 실제 사형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승만도 당연히 사형을 선고받고 받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기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살아남습니다. 근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뭘 했을까? 여러분이 이승만이라고 생각해봐. 한성 감옥에 gat혔어. 목에는 이 칼을 채워져 있어. 족쇄가 물려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당시에 조그만 방에 감옥이 이만한 방에 30명, 40명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잘 때도 그렇고 더럽고 그죠? 그러니까 죽어 나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막 그렇게 여러 가지 병으로 죽고 그런 환경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이 뭘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이승만이었으면은 뭘 했을까? 전도한다. 성경책을 읽는다. 책을 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했던 말이 다 맞아. 이승만 대통령은 먼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장 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은 성경 읽기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이승만 대통령은 성경을 읽는데 감옥에서 수십 독 할 게 없으니까 성경만 읽는 거야. 그때 이승만이 쓴 일기를 보면 성경을 읽다가 수십 독을 하다가 성령 체험을 합니다. 갑자기 방 안이 붉은 빛으로 반짝였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승만이 예수님을 만나. 그래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놀랍죠?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승만이 그리고 나서 전도를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었잖아. 예수를 만난 거야. 그래서 감옥에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감옥에서 전도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한국의 톨스토이로 불렸던 월남 이상재 박사라고 있는데 한국의 교육의 선두주자였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 한국 교육의 기틀을 닦았던 이상재 선생님을 젊은 이승만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 그래서 한성 감옥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30명, 막 40명 이렇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이 거기서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책을 썼어요. 그때 이승만이 대통령이 쓴 책이 뭘까? 여러분이 앞으로 읽을 독립정신입니다. 독립정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20대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서 성경만 읽으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있지도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야 될 거냐를 썼던 성령의 영감을 받아 썼던 책이 독립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독립정신이 굉장히 놀라운 책인데 독립정신에 보면 앞으로 이 조선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세울 나라는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게 독립정신이에요. 그 독립정신이 어떤 정신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이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의 기반은 기독교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예수 믿는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와 자유가 대한민국 건국의 베이스, 기본 토대가 되었다.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거야. 그러면 그걸 세워야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일제가 패망했어. 그죠? 1945년에 일제가 패망했잖아. 그리고 이제 나라를 세울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라를 세울 때 기도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윤영 목사님 불러서 기도로 재헌국회를 시작하고 기도로 그러니까 나라를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로. 그렇게 기도로 나라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대한민국 건국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봐야 되는 겁니다. 풀려났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5년 7개월 감옥에 있다가 특사, 당시에 영어를 이승만 대통령이 조선에서 제일 잘했거든. 근데 당시에 고종 황제가 저거 좀 꺼주고 올래요? 네. 당시에 고종 황제의 정권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왜냐면 지금 일제가 계속해서 조선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 가운데 이 사실을 외국에 막 알려서 미국에 가서 알리고 외국에 알려서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그럼 중간에 통역을 누가 해줘야 되잖아.
고종 황제도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 영어 잘하는 사람이 배제 학당에서 영어를 제대로 배웠던 이승만 대통령이 사형수였지만 영어를 잘해서 풀려나게 돼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미션을 주는 거야. 미국 가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렇게 전달하고 영어로 통역하고 와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특사로 풀려나가지고 미국에 갔다 와요. 그게 2년이 돼서 이승만이 미국에서 이제 또 유학을 하게 되죠, 나중에.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이러한 모든 과정이, 그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안 있었으면 사실 또 미국에서 공부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그 미국에서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으면은 초대 대통령이 되기는 또 어려웠을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어렵지만 섭리가 결국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건국되게 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건국시켜 주신 게 아니라 동방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그 사명을 이 민족 가운데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분명한 사명이 있다. 그죠? 분명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그 이유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구원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테러 집단에 의해서 북한 정권은 IS 같은 테러 집단인 거예요. 이란의 전체주의, 이슬람 정권이 잡고 있었던 그런 것처럼 전체주의가 잡고 있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것을 이제 끌어내고 백성들이 자유케 되어서, 그렇죠? 자유민주주의로 북한 백성도 자유케 되어서 함께 예수 믿는 자유 아래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전파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분명한 우리 민족의 부르심이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토대가 탄탄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에 기초한 바른 역사관이 있어야 돼요. 바른 국가관이라고도 합니다. 바른 역사관과 바른 국가관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민족이 민족을, 국가가 국가를, 전쟁과 전쟁, 난리와 소문, 여러 가지 지금 다 전쟁이잖아, 그죠?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불과 한 4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하마스 붙더니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붙어가지고 미국과 이란이 붙어서 중동 전쟁으로 지금 이렇게 발발되게 되는 이러한 지금 민족과 국가가 전쟁 가운데 막 소용돌이 치고 있어요. 이때 우리 역시 바른 성경적인 역사관, 성경적인 국가관이 있어야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이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한반도는 이러한 전쟁에서 자유로울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반도도 이 전쟁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한반도가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 남한 북한 여기가 이제 한반도예요. 이 한반도도 이 전쟁에서 자유롭잖아. 그래서 수년 전에 한국 청소년 미래연합이라는 데서 팅고라 미디어라는 데랑 같이 공동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 중고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물어본 거야.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1번 참전한다. 2번 해외로 도망간다. 3번 국내에 숨는다. 4번 잘 모르겠다. 질문했어. 지금 이런 시기 가운데 그 중고등학생한테 우리 지담이는 몇 번입니까? 해외로 도망간다? 해외로 도망간다? 자, 여러분 놀랍게도 중고등학생의 59%, 2,000명 중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전쟁 나면 해외로 도망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해외로 도망가겠다. 자, 참전한다, 돕는다.
2,000명 중에 296명, 19.5%. 해외 도망간다 59%, 892명. 국내에 남는다. 국내 남는다는 그냥 이렇게 국내 숨겠다 뭐 이런 얘기죠. 21.6%, 328명. 잘 모르겠다, 496명.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나와서, 그죠? 나라가 위험해졌어. 근데 다 자기 살겠다고 해외로 도망가고, 그럼 나라가 텅 비어 있을 때 외국이 대한민국에 침투해 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청소년들이, 여러분들이 국가관이 없으니까, 이 역사관이 없으니까, 성경적인 바른 국가에 대한 기초가 없으니까, 이해가 없으니까 해외로 도망가면 살려주겠지, 이러한 전혀 잘못된 사고를 하고 있으니까 나라의 미래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조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만이라도 일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해서 이 대한민국의 기초를 둔, 대한민국을 건국한 선진들, 그죠? 기독교 신앙의 선진들도 그렇고 다 애국자들인 거예요. 애국자. 바른 국가관이 있었던, 성경적 역사관이 있었던 애국자는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애국자. 그래서 이러한 바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바른 국가관을 또 갖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바른 국가관이 없으면 나라의 등불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동방을 밝히기는커녕 나라의 등불마저 꺼지게 된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교회에서, 그죠? 학교에서, 정부에서, 국가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축구 시합을 보잖아요. 축구 시합. 축구 좋아하죠? 올림픽 같은 거 보죠. 그때 대한민국이랑 일본이 이렇게 붙었어.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축구 시합을 해. 누구 응원할 거야? 나는 일본 응원한다. 없죠? 대한민국을 응원하잖아.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애국심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민족적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애국심하고는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민족적 감정 때문에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올림픽에서 축구를 하면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거야. 그건 애국심이 있다 없다라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애국심은 뭐냐면, 보세요. 나라의 기초 이념, 그죠? 역사에 대한 이해, 역사에 대한 동의, 자발성, 이런 것의 기초에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교리 배웠잖아요. 기독교는 교리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른 교리, 성경적 교리가 기독교의 핵심인 것처럼 교리가 틀린 걸 이단이라고 하잖아. 마찬가지로 국가관, 바른 국가관에 있어서도 이 성경에 있어서, 신학에 있어서 교리처럼 바른 국가, 바른 이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관의 기초에서 우리가 애국심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도덕적 책임과 헌신이 함께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바른 역사관이라고 했을 때,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기독교인들한테는 그 바른 국가관이, 성경적 국가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국민이 공유하는 올바른 역사가 없어서 사실은 그게 부재하기 때문에, 오늘 부재라고 하는 단어도 배웠었죠. 그게 없기 때문에,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지금 막 좌우 여러 가지 소리들, 틀린 소리 막 맞는 것 같은, 이게 막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특별히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함께 또 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책이 이영훈 교수님이 쓴 대한민국 역사라는 책인데, 이게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신데 굉장히 대한민국 역사를 잘 썼습니다. 또 성경적으로 잘 썼어요. 근데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영훈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할 때 그것은 어떤 무엇으로도 통합될 수 없다. 그 점에서 한반도 분단은 불가피했다. 당시에 남한과 북한이 나눠졌잖아요. 나눠졌을 때 이 분단은 불가피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어떤 체제를 붙들었었어요? 북한은 지금 무슨 체제를 붙들고 있습니까? 그죠, 공산주의를 붙들었어. 근데 남한은 어떤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그렇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기독교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였고, 북한은 전체주의, 공산주의 체제였기 때문에 같이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는 것처럼 같이 갈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어떠한 유혹이 있었냐면, 어떤 유혹이 팽배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산주의하고 있는 북한하고 하나가 돼서, 이걸 좌우합작이라고 합니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공산주의가 손잡고 하나 돼서, 그래도 우리가 민족이기 때문에 한 민족이니까 함께 가야 된다, 그럴듯하죠. 민족 감정을 일으키면 그럴듯하잖아. 애국이 아니라 민족 감정을 일으키면, 우리가 체제를 뛰어넘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럴듯해. 근데 이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되거나 공산주의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한이 북한처럼 되든 북한이 남한처럼 되든.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 남한이 북한처럼 돼야 돼? 그럼 여러분 아무 데도 못 가 그러면. 북한이 남한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거를 누가 주장한 겁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좌우합작할 수 없다. 한반도는 자유통일돼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돼야 된다. 이게 자유통일돼야 된다요. 그래서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만이라도 자유에 입각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북한까지 확장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한은 지금 자유가 주어졌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남한엔 세워졌잖아. 근데 북한은 아직도 전체주의, 공산주의란 말이야. 숙제인 거야. 그 과제가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북한을 자유케 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 다음 세대인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거야. 여러분이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 숙제는 아니고요. 여러분의 평생에 걸친 숙제. 그래서 여러분의 이 통일한국이라고 하는 자유통일한국은 믿는 이 교회의 숙제이기도 하고요. 다음 세대에게 주어지는 숙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숙제를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숙제를 풀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듯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으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올 통일한국의 리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로. 통일한국의 리더로 서야 돼. 여러 가지가 되겠죠.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거고, 국무총리도 될 수 있는 거고, 정치계로 나갈 수도 있고, 여러분 중에는 경제계, 어떤 사업가가 돼서 정말 이 통일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이 무너질 겁니다. 곧 무너져요. 이란 무너졌잖아. 그렇듯이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3조상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대한민국 3조가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땅은 대한민국 땅이야 실제 지금 헌법상. 그럼 북한 정권이 하메네이처럼 무너지면 북한 주민은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탈북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잖아. 그죠? 돌려보내진 않죠. 오면은 무조건 대한민국 저걸 줘야 돼요. 법적으로. 그렇게 돌려보내면 불법인데, 불법을 자행하는 정권이 있었지. 그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좌우합작하자, 공산주의 하자,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실제 간첩 같은 주사파라고도 하고, 이 공산주의 추종 세력들이 불법으로 탈북민을 또 돌려보내기도 하죠. 이건 잘못된 거야. 근데 불법을 막 자행하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리더가 되면 이런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봤다. 그러면 막아서고 제대로 법의 기초가 세워진 대로 잘 진행되도록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제들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말 이 대한민국의 기초, 건국 이념, 성경적으로 세워진 그 출발점,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을 통하여서 성경적 가치 위에 세운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와 제도, 이 자유민주주의, 예수 믿는 자유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핵심은
아테네도 민주주의였잖아. 근데 민주주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북한은 뭘까?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근데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라고 하죠. 사람 중심의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라고 해요. 근데 인민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사실은 다수결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아. 다 자유주의야. 다 민주주의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대한민국은 무슨 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천부 인권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유예요. 그 자유를 위해서, 개인의 그 생명과 자유를 위해 국가도 개인을 간섭하지 못한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기초. 1776년에 미국이 독립선언문을 선포했을 때 창조주는 우리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줬는데 자유와 생명과 행복에 대한 추구권이다. 이게 천부인권이잖아. 그 자유를 기초로 해서 만든 체제가 자유민주주의가 됩니다. 이승만이 그걸 간파한 거야. 1776년 미국이 건국하고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있을 때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 읽을 책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프랑스의 이 전체주의와, 그죠? 나폴레옹을 위시한 이 전체주의와 미국이 만든 지금 신앙으로 만든 이 자유민주주의는 미국의 발명품이었잖아. 신앙으로 만든 자유민주주의의 차이가 이만큼이나 난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을 이승만이 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프랑스식, 공산주의식, 이런 다 전체주의, 이건 틀렸다. 이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기초한 기독교 입국론,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기초한 진리와 개인의 자유에 기초한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사실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조선 땅에 거의 80%가 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 하자고 했었어. 자유민주주의 하자고 했던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당시에. 왜 그랬겠어요? 그만큼 무지했던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북한이 공산주의화가 된 거잖아요. 러시아가 막 이렇게 밀려오면서 러시아랑 일본이랑 싸웠으니까, 소련이 일본을 물리쳐줬네? 그럼 소련은 좋은 나라네? 그럼 소련은 공산주의구나? 그럼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이게 인구의, 한반도의 80% 이상은, 거의 90%는 그 허탄한 거짓을 믿었다고. 근데 그 다수의 거짓을 뚫고 그것은 틀렸다라고 선언하면서 나가서 대한민국을 세웠던 게 이승만 대통령과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세워진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느 나라가 자신의 출생 기원과 성장 과정에 대해 국민들이 애국심으로 공감할 역사를 쓸 수 없다면 그 나라의 장래가 없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역사란 책을 쓴 이영훈 교수님의 결론이었는데, 목사님은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도 출생이 있잖아. 시작점이 있다고. 그 과정, 성장 과정이 있는 거잖아. 그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 그 시작점이 그러면 어디겠어?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되었는가? 대한민국이. 근데 여러분이 건국된 걸 모르고 있다. 그럼 아무것도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대한민국 언제 건국되었습니까? 1948년 몇 월 며칠? 8월 15일. 건국절이죠. 건국. 대한민국이 건국한 날이야. 그래서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했을 때 두 날개를 만들었어. 첫 번째 날개, 자유민주주의. 정치로선 자유민주주의. 경제에선 뭘 만들었을까? 자유시장경제. 정치로선 자유민주주의. 경제로선 시장경제. 이게 대한민국의 두 날개입니다. 시장경제가 뭐냐면, 공산주의랑 비교하면 좀 간단해지는데 이런 거예요. 공산주의에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햄버거가 먹고 싶어. 그럼 여러분 돈이 있어. 햄버거를 돈 주고 사야 먹을 수 있을까? 못 사 먹어요. 허락도 안 해줘. 공산주의는 어떤 게 공산주의 체제냐면, 국가가 너 햄버거 먹고 싶어? 아니, 너 의견은 하나도 안 중요해. 오늘은
너희 10명한테 다 빵 줄 거니까 국가가 너희한테 주는 빵 하나씩만 먹어. 그래서 빵 하나, 빵 하나, 빵 하나, 빵 하나, 빵 하나, 빵 하나. 그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경제는 배급 경제입니다. 근데 그것도 무상 배급이에요. 무상 배급. 여러분 돈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일은 하지만 여러분 어떤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국가가 다 책임져 주니까. 너 일 안 해도 국가가 다 책임져 주니까 무상으로 내가 주는 거 받아. 대신에 네가 원하는 건 안 돼. 내가 주는 것만 받아. 어제 내가 빵 줬으니까 오늘도 빵 줄게. 빵. 1년 동안 빵만 먹어.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공산주의에서 그게 지켜졌을까? 그것도 안 지켜준 거야. 왜냐면 공산주의 체제가 망해가니까 처음부터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배급도 못 해줘.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배급을 해준다고 하는 약속을 정부에서 못 지켰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내가 돈 주고 사 먹을게.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 겁니다. 너는 공산주의 체제를 배반한 사람이야. 다 이렇게 잡아가. 그러니까 그게 완전 거짓된 체제인 거예요. 정치에서도 거짓되고 경제에서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세워진 개인의 자유, 천부인권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도할 수 없는 권리. 그 자유민주주의예요. 이게 미국의 발명품이고 그 전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없어.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가치는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럼 우리의 원수들, 대한민국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간첩을 비롯해서, 그죠? 간첩이 있을 거 아니야. 대한민국이 망하길 원하는 공산주의자들은 가장 먼저 뭘 없애고 싶어 하겠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없애고 싶어 하겠죠. 시장경제를 없애고 싶어 하겠지. 그래서 지금도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지금 국회에서 엄청 싸움을 오래 했어요. 근데 이것을 빼면 안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의 대표적인 선동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대한민국 건국을 흔드는 대표적이었던 이슈가 아마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은 아니고, 그죠?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겠네. 2002년에 미선이 효순이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모르죠? 2002 월드컵은 아는데 그만큼 시대가 또 막 달라지는 건데, 자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광화문에 사람들이 뭐였구나. 이 미선이 효순 사건이 있는 거야. 미선이랑 효순이라는 애가 죽은 거야. 미군의 장갑차에 깔려서 죽었어. 근데 이거를 미군의 탱크. 그래서 이거를 딱 잡아서 간첩들과 선동 세력이 광화문에 거의 뭐 이렇게 수백만 명을 모은 거야. 근데 이들이 그때 모아서 무슨 구호를 했냐면 주한미군 철수, 그죠? 자유민주주의 제도 어떤 해체, 주한미군 철수, 뭐 이런 걸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야. 선동. 그리고 북한하고 손잡아라. 한민족끼리 민족 감정을 고양시켜서 체제가 아니라 민족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막 이렇게 했던 역사가 지금도 사실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예전 같진 않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데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외주원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 한때 미국에서도 1950년 60년 냉전 시대 때 메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메카시는 누구였냐면 미국의 이제 상원 의원이었는데, 일단 메카시즘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메카시즘이다라고도 하는데, 메카시가 충격적인 얘기를 해. 어떤 얘기를 하냐? 지금 미국에 소련의 스파이 205명이 침투해 있다. 그것도 고위층에.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와가지고 지금 남한에 국회도 그렇고 국정원, 국회 다 통틀어서 북한의 스파이가 한 205명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충격적이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메카시의 발언이 엄청난 충격으로 미국 사회에 던져져요. 폭탄 던져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누군가는 반대에 있던 사람은 음모론이다. 음모론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찬반이 미국이 양반으로 막 갈라지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1995년에, 그러니까 나중까지도 이게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1995년에 소련이 멸망하잖아요. 1991년에 소련 멸망하면서 기밀 문서가 해체가 돼요. 그래서 기밀 문서가 발표가 되는데, 이 당시에 베로나 프로젝트라고 해서 메카시의 주장이 옳았던 거야. 205명이 다 스파이였던 거야. 그래서 실제 로젠버그라고 했던 부분은 소련 스파이였는데 미국의 원자폭탄 제작 기술을 소련으로 빼돌렸어. 원자폭탄 있죠. 그 기술이 미국이 갖고 있었던 기술이에요. 근데 그 기술을 훔쳐서 소련에 넘겨준 거야. 이 로젠버그라고 하는 부부가 미국에서 미국 과학자 행세를 하면서 미국 사람이죠. 예, 이제 이 사람들이 소련의 사주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소련의 돈을 받고 미국의 군사 기밀, 원자력 기술을 넘겨줘서 소련도 원자폭탄을 갖게 됐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일례인데 뿐만 아닙니다. 당시에 이 베로나 프로젝트 1995년에 밝혀졌던 미국의 간첩이었던 고위 관료가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면 엘저 히스,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료, 국무부 높은 사람이죠. 국방부, 국무부. 해리 덱스터 화이트, 재무부 차관보, IMF 총재를 했던. 재무부 차관이면 여러분 어떠한 위치냐면 미국의 모든 경제를 다 한 손에 쥐고 있는 게 재무부의 장관이라고 보면 그 밑에 실무행정의 총책임자가 차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미국의 돈이 어디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주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인 건데, 이 사람이 간첩이었던 거야. 자, 해리 홉킨스, 누즈벨트의 보좌역. 어떻게 알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베로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소련이 멸망했어. 1991년에 소련이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소련에서 기밀로 했던 문서들이 이제는 다 드러난 거야.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알게 된 겁니다. 기밀 문서가 해제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간첩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리 홉킨스, 누즈벨트의 보좌였는데 간첩이야. 자, 던컨 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CIA의 참모장이었어. CIA의 전신이었던 OCC라고, 이게 오늘날로 치면 CIA거든요. 미국의 기밀을 다루는 부서예요. CIA면 우리나라 국정원이란 말이야. 우리나라 국정원의 최고 참모가 간첩인 거야, 북한에. 예를 들면 프랭크 코, 트루먼 행정부 중국 정책 위반자. 그러니까 미국의 그 당시에 대외 정책, 군사 정책, 경제 정책 다 그 안에 소련에서부터 들어온 스파이들이 지도자층에 압력하고 있었다는 실제더라 밝혀진 겁니다. 팩트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베로나 프로젝트로 의해서 소련의 간첩으로 밝혀졌던 케임브리지 5인방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킴 필비, 이 사람 누구냐면 영국의 대외정보국 영국의 대외정보국의 과장이야. 대소공작 책임자. 그러니까 소련, 영국 사람인데 영국과 소련의 어떤 군사 관계에서 가장 책임자인데 그 사람이 소련의 스파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과 북한 관계 담당자인데 그 사람이 북한의 스파이면 어떠한 선택들을 하겠어요, 이 사람이. 북한 좋은 선택들만 하겠지. 근데 실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영국의 외무부 장관의 비서 가이 버제스 스파이였다. 영국의 미국 담당자 앤서니 블랜튼 스파이였다. 형제 아니죠, 다른 사람이에요. 영국 외무부의 미국 담당
영미 캐나다 핵전쟁 조정 사무국장 스파이였다. 재무부 안보 예산 담당 캐른 크로스 스파이였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에서 보낸 스파이들이 미국, 영국, 그 당시에 전국에 전 세계에 다 침투해 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리들에. 여러분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이 대한민국도 사실 이거 영향을 받았었겠죠. 북한하고 전쟁할 때, 소련하고 중국 전쟁할 때 우리나라 이제 메가더 장군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메가더 장군이 인터뷰했던 내용을 이제 임병직 전 외무부 장관이 임정에서 인도까지라는 자서전을 썼을 때 이렇게 메가더 장군이 얘기한 거야. 메가더 장군은 그가 워싱턴에 보낸 메시지와 워싱턴이 그에게 보낸 메시지는 모조리 국무성에 의해 영국에도 제시되었으며 그러면 영국은 인도를 경유하거나 런던 주재 소련 대사관을 통해 이런 메시지가 영국에 의해 준공 소련이거든요. 소련에 48시간 내에 전해졌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 메가더 장군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전쟁이야 지금. 소련하고 전쟁하고 있고 그 기밀과 보고서와 이런 걸 다 보내야 된다고 위에. 그러면 내가 이 기밀을 보냈어. 그럼 그 기밀이 48시간 내에 이런 애들을 통해 영국의 기밀 과장이고 외무부 담당이고 미국의 이런 담당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다시 소련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기밀이.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이 건국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엄청난 공작 가운데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로 세워졌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도 북한의 간첩부터 해가지고 이러한 실제 대한민국의 가치를 훼손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지 않아요. 예전에 황장엽 씨라고 해서 이 황장엽 씨는 누구냐면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사상을 만들었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1997년에 대한민국으로 넘어옵니다. 북한에서. 북한의 기초를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한의 고정 간첩이 5만 명이 있다. 5만 명. 간첩. 아까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5만 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건데 북한에서 남한으로 보냈거나 남한에서 북한을 추종하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5만 명이 활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믿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그래서 통진당,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이 있었는데 국회까지 진출했던 정당이에요. 이 통합진보당은 진짜 북한을 추종했던 정당이에요. 이석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여러분 고등학생, 대학생 때 북한이 보낸 스파이에 의해서 주사파들이 되는 거야. 북한에서 스파이 보내서 남한의 똑똑한 애들, 법 공부하는 애들, 판사할 애들, 경제계 나갈 애들, 정치할 애들 다 포섭해라. 대학생 때부터 김일성 장학금 막 주고 해서 이 사람 운동권 80년대 운동권 주사파 북한이 좋아요. 남한 데모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지금 국무총리 있죠? 김민석. 지금 국무총리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주사파였다고. 대학생 때 북한을 추종했던 사람들이에요. 민주당에 있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북한을 추종했던 사람들이라고 청년 때. 근데 지금도 나는 그거를 전향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전향은 뭐냐면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추종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북한을 추종하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이 기독교적으로 만들어진 이 제도와 체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데 그걸 시도를 계속한 거야.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법을 다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치를 다 무너뜨리는 거야. 헌법 재판관들을 다 장악하게 되는 거고, 검사를 다 없애버리고, 대공 라인, 국정원 이런 거 다 없애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금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이제 현실 가운데 이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있습니다. 이건 역사 전쟁, 건국 전쟁, 더 엄밀히 들어가면 진리 전쟁이 있겠죠. 그죠? 이 전쟁이 치열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거짓된 것들을 먼저 진리로 다 밝히 드러내서 거짓을 다 제거하고, 이 거짓된 역사관, 거짓된 국가관을 다 제거하고, 올바른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으로 여러분이 잘 정립해 있어야 이런 것에, 이런 거짓들에 속지 않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역사관을 왜곡하는 거짓이 뭐가 있냐? 한국 전쟁은 북침이다. 이게 고교생의 거의 70%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북침 남침이란 용어도 잘 모르고 얘기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 이 한국 전쟁은 북침이다 70%가 얘기했다는 말은 뭐냐면, 한국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잖아. 근데 그 전쟁이 남한이 먼저 북한에 쳐들어갔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70%였다는 거예요. 한국 전쟁은 북한이 먼저 침범해 온 거죠. 근데 남한이 먼저 북한을 공격했다, 이게 70%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도 이 국가 간에 있어서도 이 건국절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 건국절 논쟁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됐다고요? 아까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거예요. 그게 제1회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원래 광복이라는 뜻이 해방되다라는 뜻이 아니라 빛으로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선일보의 제1회 광복절이자 제1회 건국절은 1948년 8월 15일이 되는 겁니다. 날짜가 같아, 8월 15일. 근데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100년 전 1919년 임시정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김구는 좌우 합작을 얘기했거든. 북한과 남한이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정통성이 있는데, 남한은 반쪽짜리로 세워지면 안 되는 국가가 세워진 거다. 그러니까 다시 1948년이 아니라 1919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북한과 손잡고 민족으로 다시 하나 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도 남한에 암약하고 있는 간첩 세력과, 주사파라고 하는 건 주체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주체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대학생 청년 때부터 북한을 추종했던 세력들이 지금도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까지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음모가 아니라 이게 실제야, 실제. 아까 베로나 프로젝트 1995년에 실제잖아. 여러분 입장하고 생각해봐. 내가 북한이야. 남한에 얼마든지 들여보낼 수 있잖아. 여러분이 중국의 공산당이야. 그럼 남한에 중국 공산당 사람들을 얼마든지 들여보낼 수가 있다고. 그러면 들여보내서 그 안에서 부정선거도 일으킬 수 있는 거고, 그죠? 지금 부정선거 이슈 엄청 되고 있죠. 중국과 북한에서, 공산주의 정권에서 그런 거짓들을 남한에 혼란을 일으키는 거야,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어떤 음모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구나라고 바른 국가관이 있으면, 바른 역사관이 있으면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실제적인 그 전쟁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대한민국의 사명과 비전, 올바른 성경적 역사관과 올바른 성경적 국가관이 오늘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적인 역사관과 성경적 국가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은 일부로 나눴고, 목사님이 다음 주에는 2부로 해서 좀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사명과 이제 비전, 그리고
이 민족주의란 무엇인지, 기독교 자유이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시 이제 마무리하면 올바른 성경적 역사관이 필요하고 올바른 성경적 국가관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주신 건국의 사명, 동방을 밝히는 기독교 등불로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의 부르심을 온전히 알려면 바른 국가관과 바른 역사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에세리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에세리가 기도하고 숙제는 이번 주는 없습니다. 이번 주는 숙제 없고 천천히 여러분이 숙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천천히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자습으로